그럼 저항도 없이 교사를 시킨다? 근데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이거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 이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원한? 무방비 상태에서 왜 원한을? 이건 너무 이상한 사건이다. (1995년 6월 12일) 아침 8시 50분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모 아파트 7층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누군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연막탄을 피운 것이라고 판단했고 먼저 710호를 인터폰으로 호출했습니다. 경비원은 710호의 주민에게 연막탄을 피웠냐고 물어봤지만 주민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호수를 의심했고 이번엔 708호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출을 해도 708호 주민은 인터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번에는 아파트의 다른 주민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출근하려 나가는데 저쪽에서 연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경비한테 얘기를 했더만 뭐 벌레 잡는다고 연막탄 피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 아닌 것 같다라고 했죠. 확인하자고 경비랑 같이 7층으로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함께 7층으로 올라간 시간은 9시 20분경.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던 곳은 인터폰을 받지 않았던 708호였습니다. 인기척이 없고 문도 잠겨있자 경비원은 복도로 난 방 창문에 철제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을 열자 그 안에 꽉 차있는 검은 연기에 놀라 119에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9시 24분, 119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5, 6분 뒤였습니다. 안방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는 연기가 좀 차있는 상태였는데 불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장롱 가운데 칸 문을 여니까 거기서 무럭무럭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불은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서 시작돼 장롱 안에 걸려있는 옷과 물건들 일부를 태우고 장롱 윗부분을 뚫고 올라가 천장의 일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장롱의 다른 칸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고 안방의 커튼과 벽지 일부만을 태웠을 뿐 화재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닫혀있던 욕실의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던 욕조 안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집주인인 31살의 엄마 서씨와 2살 된 딸이었습니다. 이들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엄마 서씨는 상의는 입고 있지 않았고 하의 속옷은 밑으로 벗겨져 허벅지에 걸려있는 상태로 욕조문에 엎드린 채 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바로 누운 채 물에 떠 있었습니다. 두 시신의 목에는 끈으로 졸린 자국이 있었는데 엄마 서씨의 목에 있는 줄 자국이 0.2cm 정도였고 딸의 목에는 그보다 가는 끈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씨는 목과 팔에 미세한 찰과상이 관찰됐습니다. 집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금품을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으로 봐서 원한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5년 서울 불광동의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아내가 치과 의사여서 당시 이제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의 이 정체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고 갔던, 여전히 아직까지 논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먼저 오전에 발생한 화재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층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출근길 상황이었고요. 연락을 안 받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안방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불이 난 공간이 조금 저기 사진 있기도 한데 베란다 쪽에 붙어있는 안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롱 가운데부터 해서 방 가운데만 좀 탄 상황입니다. 이 화재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 불을 지른 건가? 그러니까 불이 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장롱 안에 가연성 물질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이제 어떤 주머니 안에 가스라이터가 있어갖고 근데 그건 가능성이 워낙 없고, 그러면 이거는 자연 발화는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군가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지른 게 장롱 안에다 질렀어요. 그러니까 장롱을 지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장롱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불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지르면은 실제로는 불완전 연소가 돼서 많이 타지 않고 꺼지고 그 검은 연기만 나는.
그걸 의도했나? 아니면은 불을 몰라서 탈 줄 알고 불을 질러놓고 그러니까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건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사건의 판단을 네.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불을 지른 이유가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건 가능하다. 네. 왜? 시신이 지금 물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신이 불탈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려고 했으면 시신을 닦아서 거기다가 네. 안방에 같이 둬서 뚫거나 아니면 뭐 거기다가 휘발유나 뭘 뿌리고 아니면 그거 없다 하더라도 뭐 옷이나 잘 타는 걸 그 시신 위에다 불을 질렀겠죠. 뭔가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판단 요소가 지금 여기서는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탈만한 게 있을까? 가연성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이거 어쨌든 뭐 이 방 안에서는 사실 뭐 딱히 보이지 않고 주방 쪽으로 나와야지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발화는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좀 들긴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거. 네. 근데 지금 이게 공간이 예를 들면 화장실에 시신이 있었으면은 화장실에 질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시신이 있는 공간하고 불난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자체가 또 그럼 시신이랑 관련 없는 거예요. 네. 시신을 훼손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불안전 요소가 됐어요. 네. 밀폐된 상, 두 번 밀폐죠. 장롱안, 네. 방안. 네. 그럼 그게 뭐야? 분명히 불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확 타지 않고 꺼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시간과 관련이 있을까?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시간을 뭔가 이게 있나? 그리고 또 이것도 사람이 죽은 상태도 좀 애매하잖아요. 일단 옷이 탈의는 돼 있었습니다. 상의는 다 탈의가 돼 있었고 그 하의는 허벅지에 걸려 있는 상태였고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이제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바로 엄마 옆에 같은 욕조 안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살해 방법이 지금 끈으로 인한 교살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겠죠. 예. 네, 교살이라는 방법 이런 선택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옷이 벗겨져 있는 것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성범죄 가능성 여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까지도 죽인 부분하고 서씨 목과 팔에 미세한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이라고 하는 일명 뭐 타액이나 체액 같은 건 발견되진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했을 때 역시나 좀 명확하게는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으로. 저항은도 아니에요. 네. 뭐 여기 팔에 이게 무슨 저항은이야? 그럼 저항은도 없이 교사를 시킨다? 근데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이거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 이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원한 무방비 상태에서 왜 원한을? 이건 너무 이상한 사건이다. 네. 상흔과 목적, 상처, 네. 그리고 방법, 그리고 아이 이건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될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인 6월 11일 저녁, 이들은 남편 이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인 남편 이 씨는 다음날 있을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일한 뒤 저녁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아내 서 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 재웠고 두 사람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 10시경 남편 이 씨는 병원에서 쓸 의약품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고 아내는 잠을 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서 씨는 밤 10시 30분경 언니와 잠시 통화를 한 후 잠이 들었고 남편 이 씨는 일을 끝내고 밤 11시쯤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5시경에 남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아내가 전날과 같은 반찬으로 아침밥 차려놨다고 하고요. 식사를 하고 7시경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남편 이 씨의 병원이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을 나설 때인 오전 7시경 아내와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출근하는 그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거기다가 쓰레기 담아 내려오더라고. 그 사람 머리 끄덕하고 나도 머리 끄덕하면서 인사했죠. 그때가 7시 5분? 아침 7시 5분이었어요. 남편 이 씨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반 뒤 이 씨는 경찰에게서 아내와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시를 넘겨 아파트 앞에 도착한 이씨. 난리가 난 아파트를 보고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욕조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고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느라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어 큰 슬픔에 빠진 이씨.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0일 만에 언론은 일제히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이 체포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 외과의사 이모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정 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 부인과 딸을 커튼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인으로 33살의 남편 이 씨가 지목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모녀를 살해한 시각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욕조로 옮긴 뒤 뜨거운 물을 틀어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실타래를 길게 늘어뜨린 뒤 그 끝에 불을 붙여 자신이 집에 나간 뒤 불이 천천히 나도록 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범인으로 봤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아내 서 씨의 사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서 씨에게는 오래전부터 사건 직전까지도 만나오던 내연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찰이 아내와 딸이 새벽 4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전 7시 그 시간에 같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에서 출근한 남편이 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신에 대한 검안은 오전 11시 30분에 이루어졌는데 검안 당시 아내 서 씨 우측 대퇴부를 중심으로 이제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볼 때 모녀 사망 추정 시간이 오전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라고 추정을 한 것인데요. 이 양측성 시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사망 추정 시간 이거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망 추정 시간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간의 온도, 직장 온도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장 온도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시신이 발견된 게 물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직장 온도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직장 내 뜨거운 더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온도 자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시반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보통 이제 한쪽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피가 서서히 밑으로 내려앉겠죠.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내려오겠죠. 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또 이게 돌리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몰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뭐 시체의 강직 그리고 적혈구가 내려오는 속도 그런 걸 봤을 때 대충 요 정도 시간 한 3시 반부터 5시 30분 정도. 그러니까 대략 중간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4시. 4시. 근데 이제 문제는 11시 30분에 검안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물속에 있었던 건 당연히 그 전에 건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 계산에 의해서 직장 온도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과 관련 없는 이제 양측적 시반, 그러니까 시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사망 추정 시간을 추정해 본 건데 일단은 뭐 동기가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 뭐 아내와 아이를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내 서 씨가 치과 의사로 1989년 남편 이 씨와 결혼했고 92년에 개인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때 병원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때 내연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 씨이고요. 이 내연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서 씨가 사망한 아내 서 씨가 생전에 쓰던 일기에서 이 구 씨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당신을 생각했다. 이것을 뭐 알고 있는 남편이 알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동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추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면 내연남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연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핀 배우자를 죽이는 그렇죠. 경우들이 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만약에 이게 분노였다면 네. 그냥 목 졸라 죽이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더 잔인하게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도살이라는 선택이 예.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부족했다.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어쨌든 이게 뭐예요? 어쨌든 그럼 내연 관계가 맞는 건 같다. 네, 요거는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그런데 네. 어느 정도까지의 이 만약에 용의자가 분노를 일으켰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남편하고 아내가 사실은 수년간 사이가 좀 안 좋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과 학생, 의대생들끼리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남편 씨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 아들을 서포트해줄 상황이 아니다. 제 학생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의사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갈등이 있었고 남편 시댁 쪽 식구들하고도 좀 갈등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갈등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 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판결문에는. 그래서 둘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불륜 관계를 남편이 아는지 몰랐던지는 나중에 이슈가 되겠지만 남편이 자신의 딸을 내 친자라고 생각을 안 해왔었다. 의심도 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 건 그래요. 네. 왜냐면 돌아가신 아내분이 네. 치과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에 그게 남았다고 해서 꼭 그거를 확실히 그런 정도의 분노였을까? 네. 라고 하는 것도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한쪽으로 방향으로 몰고 싶은 경찰이나 검사는 네.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죽였지라고 하는 거. 호를 그렇게 제기를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동기가 되니까. 네. 근데 반대 이걸 항변하는 사람은 네. 나도 의사고 얘도 의사인데 아니 우리가 빠이빠이면 그만이지 뭐 내가 굳이 죽일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반증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 또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을 사실 물에다 넣으면은 지연이 된다. 근데 이 95년이에요. 95년 기준으로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 혹은 어떤 범죄자가 이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시체를 담가야 되는 걸 알고 있고 이거 기대하기엔 시대가 좀 일찍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남편은 의사죠. 의사니까 특히 법과 법의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법의학은 기초 과목이니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일반 강도나 살인범들은 잘 모르겠죠. 95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특히 인터넷이 일반화되지도 네. 않았을 때잖아요. 네. 기껏해야 그때 PC통신 네네. 있을까 말까인데 그때 그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어떤 살인 전과를 가진 사람이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눈치가 챘겠죠. 또 한 가지 타이밍입니다. 남편이 만약 범인이라면 개원하는 날이라면 사실 아무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일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날 새벽에 아내와 딸을 죽였다? 그리고 나올 때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게 일상의 풍경 같은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일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내 병원을 개원하는 날인데 네. 아니 죽였으면은 개원을 하고 좀 편할 때 죽이지. 내가 죽일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네. 내가 내 병원을 개원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그러니까 네가 죽였지. 이것도 스테이징이다. 그 정도로 쓰레기 봉투까지 천연덕스럽게 가져와서 까딱 목례까지 할 정도니까 너는 사이코패스야. 너는 잔인한 범죄자라고 검사나 수사관이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양쪽 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제일 중요한 게 7시 정도에 집을 나갔고 8시에 병원에 도착을 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는 8시에서 이제 9시 넘어가면서 발견을 해가지고 났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신 지연 화재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8시에 누가 낸 것이냐 그때 8시에서 9시 넘어가는 때 아니면은 7시에서 낸 불이 어떤 산소 공급 등의 문제로 지연해서 연기가 늦게 난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0년 프로파일러 뭐 들어오고 나서 이 건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지연 화재가 가능하냐, 어떤 화재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 예를 들면은 뭐 이 어떤 다른 지연 장치가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는 실타래를 내려놨다고 하는데 경찰이 하는데 네. 아이고 좀 애매해요. 왜냐면 실타래를 그렇게까지 이게 가능한가? 실타래를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타서 끝에서 그 실이 발화점에서 확 불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네. 뭐 그게 10분이 걸리겠어요? 20분이 걸리겠어요? 실타래라고 불이라는 게. 네. 그럼 아주 천천히 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실타래는 못 발견한 거고 사실은 다른 형태의 지연 장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입증을 못했을 뿐이지 지연 화재는 가능하다.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피해자 주변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어서 용의선상에서는 다 배제가 됐고요. 아내 서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 인테리어 업자 구 씨. 이 사람은 사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증명됐다고 당시에 이제 판결 전에 이것도 나중에 좀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판결 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연남 구 씨가 내연녀를 죽일 이유가 애매하지 않나요? 뭐 또 이것도 판결문이나 이쪽 주장에 따르면은 변호사 즉 그러니까 이 남편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은 빚이 사실 5에서 6천만 원 정도 당시 95년 기준으로 있었는데 갚았다라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연녀한테 주장을. 돈을 5천만 원을 이제 네. 갖다 쓰고 네. 그걸 독촉으로 하니까 지가 죽였다 이 얘기잖아요. 변호사 그쪽 남편 변호사 쪽의 주장입니다. 뭐 가능한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다음에 이 남편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 얘기인데 뒤집어 씌우는 방법 치고는 네. 좀 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인테리어 업자잖아요. 네. 그럼 가구에 대해서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구에 불 같은 것도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다루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그 인테리어 업자의 알리바이만 하기는 뭐해? 인테리어 업자가 누구를 청부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열쇠라든가 이런 거를 해갖고 누가 너 이렇게 해서 청부해서 죽여. 사실 가능한 얘기거든요. 경찰의 추정대로 남편 이 씨는 정말 아내와 딸 살해한 범인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루아침에 생때 같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건지 그 뒤의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남편 이 씨가 아내를 살해하게 된 이유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날 이 씨는 밤에 누나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날 개원하는 외과 병원의 돈을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누나를 안 치냐 마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아내 서 씨는 이에 반대했을 거란 추정이었습니다. 아내 서 씨의 가족도 비슷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병원 개업한다 그러면서 사무장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썼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장에 신우이가 끼어드니까 큰 신우이가 그러니까 얘가 흥분한 거죠. 그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가만히 안 있었을 거라고요. 그 성격에. 결국 아내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두 사람은 곧 부부싸움을 시작했고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남편 이 씨의 감정이 폭발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에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은 경찰에게 들어서 처음 알았으며 이 씨의 누나는 아이들 때문에 일할 시간이 없다며 병원 사무장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씨는 누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누나의 뜻을 잘 설명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분명 당시 두 사람 간의 싸움이 있었고 남편 이 씨가 아내의 목을 뒤에서 끈으로 조르자 아내가 반항을 하면서 손톱 자국을 이 씨의 오른쪽 팔뚝에 남겼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경찰은 이 씨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오른쪽 팔뚝에 나란히 난 자국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외과의 진단을 의뢰했고 손톱 자국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손톱 자국은 긁힌 것이 아니라 꾹 눌린 자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와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긴장되고 어쩔 바를 몰라서 제 스스로 팔을 접으면서 낸 자국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손톱 자국의 방향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팔뚝을 잡아 생긴 자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누군가 뒤에서 목을 조른다면 피해자가 뒤로 손을 뻗어 범인의 팔을 잡으려고 해도 손목 위쪽으론 잡기가 힘들어 팔뚝에 손톱 자국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이 씨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씨는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한 것들 대부분 거짓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가족 모두 살해당한 감정적인 압박 그리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 때문에 진범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무려 27시간 동안 이 씨를 재우지 않고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범인으로 의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의 트레이닝복 바지에서 여러 개의 영화 제목이 적힌 쪽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1992년도에 개봉했던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문제였습니다. 이 영화 속 범인이 남성을 죽여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이 씨에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이 씨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강릉에서 공중보건의로 있던 당시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 영화를 빌린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대여점에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빌렸고 한참 동안 반납을 안 해 연체료까지 물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찰하고 검찰 쪽에서 남편 이 씨가 아내 일기장을 훔쳐보고 불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 상황이고요. 그 증거로 남편 이 씨가 강릉에서 이 공중보건에 근무할 때 거의 매일 치과에 전화를 걸어서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어디 나갔다고 하면 간호사한테 어디 갔냐, 언제 갔냐, 뭐 꼬치꼬치 깨물었던 뭐 그런 점들을 들었고, 이건 또 후에 판결문에 나오는데 한 2년 정도 이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받을 때마다 끊는 그런 전화를 한 2년 정도 받았었다. 그래서 뭐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수술을 했을 때 내연남 구 씨가 문병 온 적이 있는데 늦은 시간에 지인이 온 걸 보고 당시 남편이 안 좋아했고, 남편의 일기에서는 아내가 친구네서 잔다고 외박을 했는데 친구가 누군지 알리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화가 난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것도 불륜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경찰, 검찰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모호하죠. 네. 꼭 알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정황 정도 느낌만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심이 난다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남편 팔뚝에 손톱 자국 3개가 찍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남편은 내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손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검사는 아내가 모기를 졸릴 때 이렇게 뻗어가지고 핥힌 것이다. 그래서 누른 것이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뒤로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각도가 안 나온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좀 사진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꼭 눌렀다가 뗀 자국하고 긁은 자국이 일단 또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핥히고 지나간 자국은 아니고 파인 자국이었다라는 것은 맞고요. 이거 사진으로 나중에 이제 당시 찍은 사진이 흰 티를 입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목을 잡았을 때 사실은 이 변호사 쪽 주장이 맞는데 보여요. 보통 이제 이 목을 잡으면은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이나 이 근방을 이렇게 할 것 같지,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팔뚝을 잡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실제로 목을 조르게 되면은 언제 했는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목을 딱 하게 되면은 네. 이게 되면 여기를 가지만 이걸로 사실은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럼 여기에 튼튼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위를 되겠죠. 네. 근데 그때는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눌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재현해 보면은 이 건의 이 상처에 누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 건지 아내 건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실험을 해서도 가능한 건데 그 내용이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그건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2심 판사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직접 여기를 잡았다 떼서 자국을 봤다,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누른 자국하고 똑같더라. 네, 이렇게 그거죠. 판사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검찰이나 이런 검찰이 이걸 탄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이 거꾸로 해갖고 한 거다. 근데 왜 3개밖에 안 넣냐? 5개가 나와야지, 아니 4개가 나와야지, 아니면 다른 데 긁혀야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중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입증이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이거 물을 때마다 대부분 거짓으로 떴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거짓으로 뜨면 좀 더 심증은 가는 부분인데, 근데 무리한 수사 때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또 변호사는 반박을 하거든요. 이게 95년이죠. 네. 95년이 아마 서울청일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 감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요동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건 쭉 요동을 쳐야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가 평상시랑 다른 거를 지금 캐치를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걸 거짓말을 나왔다라고 이제 이걸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사준걸 했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딱 뭐 판정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네. 다시 해보시오라고 저는 할 거예요. 네.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범인이 욕조에 시신을 담그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고 이거를 본인이 봤음에도 그리고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연출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못 봤다고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굳이 못 봤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좀 의심이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못 봤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이제 다른 데서 몇 번을 본 거잖아요. 네. 보았고 빌렸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 사실은 뭐 내가 그때는 당황해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오히려 의심이 들었는데 네. 이 사람이 확실히 자기가 뭐 못 봤다. 뭐 이렇게 아니라고 했으면은 글쎄 이건 좀 의심이 많이 가죠. 이 사건은 이제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사실 재판할 때 정황 증거랑 이런 것들 통해서만 거의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모녀 사망 추정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남편 이 씨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남편 이 씨가 출근한 오전 7시 전에 모녀가 사망했다면 자연스럽게 범인은 남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내 이 씨의 허벅지에 있던 시반을 국과수는 양측성 시반으로 봤습니다. 당시 시신은 엎드린 상태로 시신의 전면, 목, 어깨, 가슴, 허벅지 오른쪽, 아랫배, 우측 사타구니 등에 시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국과수 의사가 부검을 할 때 보니 등 쪽에 시반이 생기고 검안 당시 보였던 시신 전면, 목, 어깨 등에 있던 시반이 대개 소실되고 오른쪽 허벅지에만 속옷 고무줄 자국을 따라서 검은색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시신을 뒤집었음에도 허벅지에는 시반이 남았으니 양측성 시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진으로 현장을 살펴본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시반으로 본 사망 추정 시간은 11일 밤 11시 30분에서 12일 오전 7시 30분 사이로 남편 이 씨가 집에 있을 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네, 오른쪽 허벅지 시반은 고무줄 압력 때문에 생긴 것으로 양측성 시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체에 뚜렷이 보이던 시반들 다 없어졌으니 아직 시반이 고착되기 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몇 번 양보해서 허벅지 시반을 양측성 시반으로 보아도 초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측성 시반의 시간 범위 중 가장 짧은 4시간 이내에 사체를 뒤집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검안 시각이 오전 11시 30분이었으니 아내가 욕조에 엎드린 채 사망한 시점을 4시간 전으로 본다면 오전 7시 30분 이후에 사망했다는 뜻이 됩니다. 변호인은 남편 이 씨가 출근을 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시신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인 시강으로도 남편 이 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 시신을 검안할 당시 아내 서 씨의 손가락은 관절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이것을 전신 강직으로 봤습니다. 부검인은 강직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킨 뒤 부검하기 전까지 시신을 23시간 냉동 상태로 뒀는데 부검할 때 재강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라고 했습니다. 시신이 욕조 물에 담겨 있을 때 온도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것이 아니었으니 시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당시 제 옆방에 있던 변호사가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를 찾아냈는데 시강이 온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이 최고 섭씨 43도에서 최저 32도까지 차츰 식어간 물에 담겨 있었으니 일본 자료대로라면 검안 시각에서 짧게는 2시간 20분 전, 길게는 4시간 10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 가능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7시 20분에서 9시 10분 사이로 남편 이 씨가 출근한 후였습니다. 네, 앞서서 남편이 7시에 집을 나오면서 경비원과 마주치고 8시에 이제 출근한 병원의 직원들하고 마주친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전이냐 후냐가 제일 중요한, 이게 사실 이제 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시신을 통해서 이 시간을 분석해 보려고 양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이제 변호사가 내놓은 일본 자료에 따르면 온도가 41도에서는 2시간 20분, 37도에서는 2시간 35분, 29도에서는 4시간 10분 만에 완전 강직이 온다라고 적혀 있고요. 변호인이 물 온도가 43도에서 32도로 식었다고 말한 것은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물 온도를 안 쟀습니다. 그래서 물 온도를 몰라요. 하지만 경찰 한 명이 욕조물에 손을 담가보고 따뜻했다라고 한 게 보고서에는 남아있다. 이 정도가 지금 전부입니다. 따뜻한 게 몇 도죠, 그럼? 그게 그쵸.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런 바보짓을 하는 거죠. 95년도입니다. 네. 제가 2005년도 기점이 서울청에서 이제 정확히 CSI 조직이 되고 대략 한 2003년 4년부터 이제 뭔가를 했을 때고 그 이전에는 실제로는 하긴 했지만 이게 촘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놓치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따뜻한 게 몇 도야. 그럼 몇 도라는 걸 확인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실 의미가 없고 따뜻하다는 그건 감정적인 부분인 거지. 이 약간 해프닝 같은 게 그래서 그 형사, 그 경찰을 불러서 손에다가 온도별을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떠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온도를 집어봐라. 뭐 이렇게 한 게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 이 부검이가 뭐 전신 강직이다 아니다 뭐 이런 형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전신 강직이라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자기가 이걸 풀었고 다시 냉동 상태에 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부검을 빨리 하지? 그 부검을 빨리 안 하니까 실제로는 이 전신 강직 까고 또 이제 변호사가 시비가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또한 이제 완전히 부분된 거고 일본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데 데이터도 있었고 일본 자체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고 아까 뭐 양측적 시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은 검사 측이 제기하는 사망 추정 시간은 사실은 좀 모호하다. 이게 그쵸. 그 허벅지에 있는 고무줄 자국이 남은 것이 양측성이다. 아니다. 이거는 줄자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붙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양측적 시반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있었다가 다시 뒤집었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면은 오래된 거죠. 네. 다 돌아갔으니까 짧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거다. 근데 왜 남았냐? 그건 사실 그 고무줄에 의한 압착 때문에 그걸로 남은 거지. 양측 시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왜냐하면 그 부위 아닌 다른 부분에는 다 사라져 버렸는데. 때문에. 근데 왜 거기만 있느냐? 네. 그건 이건 검사가 아니면 부검이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입증을 못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그 물에 담가 놓은 것이 이렇게나 지금 후에 논란이 될 만한 그게 그러니까요.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원안에 사무쳐 갖고 아니면 뭔가에서 죽였다고 하면은 네. 욕조 안에서 죽이지 않고 네. 다른 데서 죽였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지. 욕조 안에서 죽이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옷이 이게 발견이 됐는데 상의는 젖지 않아서 않은 상태로 발견이 또 근처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 이후에 벗기고 욕조에 넣지 않았냐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이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적, 물에 늘 유일한 목적은 사실은 체온을 변하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과 시반이지. 그럼 그게 굉장히 체온을 변하게 해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추측을 못하게 하는 게 범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또 반증. 그렇죠. 그럼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남편밖에 없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연남에 청부를 받은 가능성. 누구 네. 예를 들면 네. 그것도 가능하다. 근데 좀 복잡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가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망 추정 시간을 놓고 재판에서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을 측정하는데 마지막 쟁점은 시신의 위 내용물이었습니다. 부검할 당시 아내 서 씨의 위에는 밥알, 고춧가루, 양파, 배추, 미역, 생선 조각 등 음식물이 죽상의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녁으로 남편과 함께 밤 10시쯤 먹은 음식물이었습니다. 아내 서 씨의 가족들은 평소에 서 씨가 아침밥을 잘 챙겨 먹지 않으니 저녁만 먹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 씨가 저녁만 먹었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식사량에 따라 가벼운 식사는 식후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보통의 식사는 3-4시간, 많은 양의 식사의 경우는 4시간에서 6시간 이상까지 위 내에 음식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의학자들은 사망 추정 시간을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4시 사이로 봤습니다. 위 내용물로 본 사망 추정 시간 역시 남편 이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면 남편 이 씨가 사건 당일에 대한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5시경에 먼저 일어나서 샤워하는 동안에 아내가 어제 먹었던 반찬 그대로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다 먹고 치우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신도 밥을 먹겠다면서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 씨의 주장대로라면 아내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은 그날 아침에 먹은 것이 됩니다. 게다가 아내는 전날 밤 밥이 아니라 어머니가 끓여서 보내준 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쌀과 당근, 시금치를 넣고 끓인 것이었습니다. 죽 끓일 때 알갱이가 보일 정도로 끓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위 내용물을 보면은 쌀 알갱이는 있지만 당근 조각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밤에 먹은 죽이 이미 소화 다 됐고 사망할 무렵에 새로운 음식물을 먹고 사망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변호인 측은 거의 마지막 재판 때 스위스에서 저명한 법의학자 크롬페처 교수를 초청해 법정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는 위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위 내용물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가 언제 식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크롬페처 교수는 사건 현장의 비디오 테이프 및 부검보고서, 사진 및 감정 소견서 등을 검토한 다음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더운 욕조에선 3시간 안팎으로 시간이 완성됩니다. 시반도 양측성 시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내가 오전 7시 전에 죽었다고 물어본다면 확언은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 그리고 한국 법의학자와 외국 법의학자의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함 때문이었는지 재판 결과도 계속 뒤집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 남편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간 등으로 이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검사는 상고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네, 앞에서 시강, 그 다음에 시반 관련돼서 추정을 했는데 이제 뭐 그거 안 되니까 위 내용물 보자. 그래서 위 내용물 가지고 또 추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소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전날 밤에 먹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죽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죽은 거 아니냐, 적어도. 그렇죠. 남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간 관련돼서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물? 사실 그 크롬페처 교수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언제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CCTV가 없다면은.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아느냐. 네. 언제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다만 이 위 내용물로 봐서는 실제로는 이 알갱이 뭐 이런 거 봐서는 이 남편한테 유리한 거고, 네. 검사 측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얼마나 먹었어, 얼마나 먹고 평소에 얼마나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먹는지, 또 그 평소에 어떤 소화 습관, 이걸 다 계산하거나 뭐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데 그 평구도 너무 모호해. 이건 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이 입증 자체가 너무 좀 러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한 언론사 기자 통해서 당시 뭐 조사 제대로 넘어가지 않은 아까 내연남 구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빚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부도가 난 상태여서 사건 3일 전에도 서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서 씨가 피했다. 한마디로 돈을 이제 더 요구를 했는데 서 씨가 피하는 상황,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가 원래 있었다고 앞에서는 경찰도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재판이 시작이 되고 8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건이 시작되고 8개월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부랴부랴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는데, 그날 이제 경비가 일단은 어떤 여직원 아파트에 가서 잤다고 하는데 경비가 출입하는 차량을 다 적어놨는데 그날 안 왔다, 기록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봤으면 무조건 적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경비원이 안 왔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목격자 있어가지고 비슷한 구씨와 비슷한 인상착의 남자에게 당일에 맥주를 팔았다라고 하는 슈퍼 직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알리바이는 깨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남편이 용의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촘촘히 했어야지 나중을 대비했는데, 지금 이 구 씨에 대한 이 수사는 사실적으로는 부실했던 게 맞는 거죠. 그죠? 뭐 적어놓고 안 적어놓고 뭐 사실 애매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 목격자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믿죠? 그 사람의 증언 역시 네. 또 8개월 전에 증언 봤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또 어려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경찰이 봤죠? 그러면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 이런 네. 식이지. 그럼 경찰이 95년입니다. 96년이에요. 경찰이 봤죠라고 부르면 어떤 사람이 안 봤죠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어리석은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네. 이게 분명한 거는 PD 말씀하신 것처럼 구 씨에 대한 알리바이는 이건 확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구 씨도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얼마가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5천만 원이면은 큰 돈일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영향이었을까요? 결국은 사건 발생 8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면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깔끔한 느낌이 안 들어요, 재판이. 예. 제가 봐도 남편의 용의점 많아요. 네. 근데 구 씨 용의점도 많아요. 네. 그럼 그만큼 수사를 했어야죠. 결국은 한국의 법의학자들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 외국 법의한테 한 방 깨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 깨진 형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역시 한국의 법의학이 부족한 데이터가 분명히 했다. 지금 사실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 증거에 대해서 혹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 기각을 당한 상태로 이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그렇다면 이게 왜 이래야 범죄였냐, 동기, 그 다음에 왜 욕조에 담가놓고 왜 시간을 조작하는 게 중요했고 왜 딸까지 죽여야 했고 그리고 굳이 왜 옷을 벗겨야 났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범인의 목적, 이 범행을 벌인 목적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기가 뭐냐? 근데 동기가 명확치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강도는 아니고, 그 분명히 이 감정적인 선인데 감정적인 선도 잘 안 보여요. 그럼 감정적인 선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살인만을 목적으로 죽인 건 맞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딸은 뭐냐? 딸도 역시 살인만을 목적으로 죽였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범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명확한 건 지연 화재가 가능했는지를 경찰은 입증하지 못했다. 네. 그냥 실타래 정도로 했지만 이건 뭐 좀 이상한 거고 너무나도 저 구증 자체가 안 된 거고. 네. 근데 동기는 명확한 것 같다. 목적성 있는 살인이다. 사망을 목적으로 한. 죽음을 목적으로 네. 한 거다.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어떤 강도나 그러니까 제3자 관계가 없는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구 씨도 내연남, 네. 남편도 남편. 둘 다 감정이 있잖아요. 네,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 사건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안타까운 두 생명은 하늘로 떠난 가운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원한 영구 미제네요. 미제죠. 예. 네. 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두 살 아이 그리고 31살의 치과 의사분 서씨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크라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